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에 한반도의 북쪽에 조그만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성군 정치를 하여 이 나라의 백성들은 왕을 너무 좋아하고 잘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 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며 백성들과 어울리며 고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을 아주 친근한 이웃으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폐하 같은 왕은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것이야. 이렇게 매일 나라 곳곳을 다니며 백성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그런 왕이 어디에 있겠나. 그렇지 또한 그뿐인가. 몇 끼도 백성들과 같이 함께 먹지 않는가. 나물 쪼가리에 그냥 보리밥인데도 아주 잘 드시는구만. 이렇게 백성들은 이 왕을 너무 좋아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옆 나라에는 이 왕과 다르게 폭군으로 널리 알려진 나쁜 왕이 있었습니다. 이 나쁜 왕은 이런 착한 왕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자신처럼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하며 지내는 것이 무척 싫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착한 왕의 칭송이 소문이라도 들리면 무척 화를 냈습니다. 저런 멍청한 놈이 어찌 왕이란 것이냐?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어떤 누구도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게 해야 권위가 서며 미천한 백성들을 이끌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데 저렇게 왕위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다니 아주 한심한 놈이야. 내 언젠가는 저놈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빼앗아 버려야겠구나. 그리고는 이 나쁜 왕은 이 착한 왕의 나라를 빼앗기 위해 군사들을 모으고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르는 착한 왕은 군대에 있는 병사들을 모아서 농사짓는 백성들을 돕게 하며 태평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왕에게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전하 큰일입니다. 이웃 나라에서 수많은 군사들이 국경을 넘어 우리나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국경을 지키는 병사들은 대부분 백성들을 돕기 위해 국경에 없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이런 기어이 일이 벌어졌구나. 어서 동원령을 선포하고 즉시 군사들을 모아라. 왕의 명령에 장군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군사들을 모아 왕 앞에 집결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러 나갈 것이다. 여기서 저놈들을 막지 못하면 이 나라는 이제 끝이다. 집에 있는 식솔들을 생각해서라도 꼭 이 나라를 지키자. 모두 나를 따르라. 왕이 그렇게 외치고 앞장을 서서 진군에 나아가자 수많은 군사들 그리고 장군들이 왕의 뒤에서 함성을 지르며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진군을 한 끝에 드디어 쳐들어온 이웃 나라의 군대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의 군대는 그날 하루 종일 전투를 벌였는데 침략군의 군대가 워낙 기세가 등등하여서 왕은 패배하고 영토를 빼앗긴 채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왕은 빼앗긴 영토를 수복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정비하여 재차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왕은 그렇게 6차례나 공격을 감행했지만 번번이 침략국의 군대에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6번째 전투에서는 워낙 큰 피해를 입어서 왕의 군대는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고 왕은 산중 숲속의 어느 외딴 곳에 숨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웃 나라의 장군들은 이 왕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풀어서 산속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왕의 처절한 상황을 대변하기라도 하듯이 하늘은 검은 먹구름이 끼고 심지어 비까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비까지 오는구나. 지금 내 눈에 흐르는 것이 빗물인가 눈물인가? 이제 어찌한단 말인가? 내가 무너지면 우리 착한 백성들이 큰 곤욕을 치르고 저놈들에게 노비가 될 것이야. 싸울 줄도 모르는 선량한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야. 내 미처 이웃 나라가 쳐들어올 것을 생각을 못했구나. 이 모든 게 내 불찰이다. 왕은 그러다가 어느 초라한 오두막을 발견하고 비를 피하기 위해 그 오두막 아래 땅바닥에 누워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피곤하였고 마음도 괴로워서 이제는 정말 모든 희망을 잃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저 빗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지붕을 두드릴 때마다 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하구나.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내 나라 내 백성들은 이제 어찌한단 말인가? 왕은 이 난국을 어찌 타개할 것인가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서는 더 이상 어떤 일을 시도해봐도 소용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다 틀렸다. 이제 끝이야. 차라리 항복하자. 그리고 적국의 왕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 청해보자. 그 방법뿐이다. 왕이 그리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자신이 당할 모욕적인 일들과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왕의 머리 위에서 웬 거미 한 마리가 집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거미가 천천히 그리고 매우 조심스럽게 힘들여 집 지을 준비를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옳지,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아유, 실패로구나. 왕은 거미가 집을 짓는 것을 성공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거미는 연이어 실패를 하였고 왕은 그 거미가 마치 자신인 것 같은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왕의 마음에도 거미는 반대쪽 떼들보로 거미줄을 걸치려는 시도를 계속 실패하였고 6번째 도전에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가엾은 거미야, 너도 나와 같구나. 나처럼 너도 실패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이로구나. 이 실패는 참담하고 그 결과는 잔혹하지. 너도 나도 이제 어찌 한단 말이냐. 왕이 그렇게 중얼거리는데 그때였습니다. 거미가 6번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또 하려는 것이냐. 이미 틀렸다. 6번씩이나 시도를 해봤는데도 안 되었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야. 왕이 거미가 들으라는 듯 말을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이 거미가 이전의 시도보다 더욱 신중을 기하는 듯 하더니 순식간에 움직여서 가느다란 줄에 매달려 반대편 대들보로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미에게 뭐라 중얼대던 왕은 그 순간 거미의 도전에 집중하여 모든 고민을 잊고 오직 거미가 7번째 시도를 수행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과연 성공할까? 이번에야말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게냐. 왕이 손에 땀을 쥐고 거미를 지켜보는 사이에 드디어 이 거미가 가느다란 줄에 매달려 안전하게 반대쪽 대들보로 거미줄을 다 쏘았고 그 거미줄들이 대들보에 안착하여서 거미줄이 단단히 붙여졌습니다. 옳지, 성공이다. 정말 대단하구나. 어찌 그리 실패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또 집을 지으려 한 것이냐. 왕은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기뻐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힘없이 누워있던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저 거미도 6번째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7번째에는 해냈다. 나도 해볼 것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살아있고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야. 저 거미처럼 나도 7번째 시도를 할 것이야. 왕은 그렇게 다짐을 하고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그를 슬프게 했던 먹구름과 쏟아지는 비는 이제는 그의 편인 듯하였습니다. 적군의 수색은 비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고 날이 흐리고 달빛도 먹구름에 가려져서 왕이 숲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적군의 눈에 띄지 않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 틈을 타서 산을 내려가 뿔뿔이 흩어져 있던 자신의 군사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왕이 죽은 줄 알고 사기가 잔뜩 꺾여 있던 장군들과 군사들이 기뻐하며 왕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비는 계속 오고 있었고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왕은 적군이 자신을 찾아 없애기 위해 자신이 있던 산에 몽땅 모여서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저 산에 있는 적군들을 공격할 것이다. 적은 우리가 패퇴하여 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방심하며 쉬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은밀히 적에게 접근해서 기습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번에는 절대 패배하지 않을 것이야.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모두 싸우자. 왕이 그리 말을 하고 다시 검을 뽑아 늠름하게 앞장섰습니다. 군사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왕의 태도에 꺾였던 사기가 회복되어 기세등등하게 적군을 공격하러 왕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빗속에서 이뤄진 갑작스러운 기습에 적군들은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한 7번째 공격은 그렇게 대승을 거두었고 침략국의 군사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나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7번 공격하여 드디어 적을 물리친 왕과 왕의 군사들은 승리의 함성을 질러댔습니다. 왕은 그 순간 다시 한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용기를 준 거미를 떠올렸고 주변 장군들과 신하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 이번에 거미가 집을 짓듯이 왕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았다. 앞으로는 백성들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나라가 있어야 그것들이 가능한 것이야. 더 이상 국경의 군사들은 농사를 짓지 말고 나라를 지키는데 모든 힘을 써야 할 것이다. 그 이야기는 이 나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나라의 사람들은 거미가 왕에게 주는 교훈을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 집안에 거미가 나타나면 오히려 기뻐하고 내쫓거나 해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칠복이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칠복이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벌써 어릴 때부터 마을에는 물론이요, 인근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우리 마을에 인물이 하나 생겼다고 좋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대로 칠복이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영리해져서 무엇이든 모르는 것이 없었으며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척척 풀어냈습니다. 어느덧 칠복이는 무럭무럭 자라 청년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이 있어 혼자 외할머니 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칠복이는 언제나 그랬듯이 길 양쪽을 천천히 살피면서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마루에 올라섰을 때였습니다. 반대쪽에서 한 중년 남성 석삼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석삼이는 고삐를 끊고 달아난 당나귀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석삼이는 칠복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젊은 청년. 여기 지나가던 당나귀 한 마리 못 봤소? 칠복이는 두 눈을 한참 깜빡이더니 되물었습니다. 그 당나귀는 왼쪽 눈이 멀고 오른쪽 다리를 절고 그리고 등에는 보리가 든 자루를 짊어졌군요. 그래요. 그것이 바로 우리 당나귀요. 정말 다행이구나. 어디서 그 당나귀를 보았소? 빨리 말씀 좀 해주시오. 그 당나귀는 나한테는 몹시 귀한 것이오. 아, 이해를 잘못하는 것 같네요. 전 그 당나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일일까요?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오? 우리 당나귀가 어찌어찌 생겼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지 못했다니 말이 돼요. 글쎄, 직접 보지는 못했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어서 말해보시오. 지금 장난칠 기분이 아니오. 혹시 우리 당나귀를 어디 감추어 놓은 거구나? 그러니 말을 못하지? 안 그러오? 무슨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보지도 못한 당나귀를 제가 어떻게 감추어 놓을 수 있겠어요? 저는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더 감정이 상할 것 같으니 저는 이만 가볼게요. 칠복이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자 석삼이는 더욱더 의심이 가서 칠복이를 도둑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는 칠복이를 원님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원님은 입을 다물고 석삼이의 말을 듣더니 당나귀 도둑은 칠복이일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칠복이가 도둑으로 의심가지 않겠습니까? 원님은 그렇게 믿으면서도 혹시 아닐 수 있으니 조심히 목소리를 낮추고 물었습니다. 여보게 조금도 두려워할 게 없네. 사실대로 말해보거라. 하지만 거짓을 말할 경우 더 큰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 너는 당나귀를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 원님,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사람이 저를 의심하니 저도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당나귀는 저에게 필요도 없는데 제가 왜 굳이 당나귀를 숨겨놓겠습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그 당나귀의 생김새를 그리 잘 아느냐? 지금 너의 말을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사실대로 말해보거라. 원님, 저는 눈먼 소경이 아니랍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 그저 당나귀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오른쪽 발자국이 왼쪽 발자국보다 조금 작고 얕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당나귀가 오른쪽 다리를 저는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또 한참을 가다 보니 길 왼쪽 풀은 멀쩡한데 오른쪽 풀은 무엇이 뜯어 먹은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왼쪽 눈이 먼 당나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한참 가다 보니 이번에는 나뭇가지에 실오라기 같은 털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마 당나귀가 등이 가려워 문질렀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보리쌀도 서너 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릿자루에 작은 구멍이 난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뿐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저를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러니저러니 하고 있는 사이에 아마도 당나귀는 멀리 달아나 버리고 저 사람은 결국 당나귀를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여기서 의미 없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원님은 칠복이의 말을 듣고 보니 구구절절이 옳았습니다. 당연히 원님은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칠복이의 비범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님은 석삼이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아, 아직도 거기 서서 칠복이를 도둑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계속 죄 없는 사람을 도둑으로 몰면 오히려 너에게 죄를 물 것이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어서 나가서 도망간 당나귀를 찾기나 하거라. 원님의 호령에 겁을 먹은 석삼이는 예예하고 대답하며 바로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칠복이도 원님 앞에서 물러나와 다시 외할머니 댁으로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칠복이의 소문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퍼져나가 마침내는 궁궐까지 전해졌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주변에는 크고 작은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영토가 넓고 힘이 센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큰 나라 임금은 작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오래전부터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큰 나라 임금은 우리나라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려고 까다로운 문제를 하나 내어 우리나라 임금에게 보냈습니다. 외모도 똑같고 털색도 똑같은 두 마리 말을 선물로 보내면서 어느 말이 어미 말이고 어느 말이 새끼 말인지 맞춰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임금은 편지를 받자마자 곧 신하들을 불러 어느 것이 어미 말이고 어느 것이 새끼 말인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은 나무에 매인 두 말을 살피고 또 살폈지만 어느 것이 어미 말이고 어느 것이 새끼 말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보고 또 보아도 말은 형상이나 털색이나 꼬리, 눈, 코가 너무나도 비슷했습니다. 임금도 괴로워하고 신하들도 괴로워했습니다. 이 문제에 답을 맞추지 못하면 큰 나라 군사들은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올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만 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한 신하가 어느 시골 마을에 칠복이라는 영리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을 불러보면 어떻겠냐고 임금께 여쭈었습니다. 임금도 칠복이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지라 바로 칠복이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칠복이가 궁궐로 들어오자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래, 너는 어느 것이 어미 말이고 어느 것이 새끼 말인지 알 수 있겠느냐? 임금님, 그건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두 말을 나란히 세워놓고 풀을 내주면 곧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그래, 그것으로 어떻게 안단 말이냐? 분명 어미 말은 제 앞에 놓인 풀을 새끼 말한테 밀어줄 것입니다. 임금은 곧 신하들에게 칠복이가 말한 대로 풀을 내오게 했습니다. 과연 한 말은 풀을 다른 말 앞으로 밀어주며 자리를 비키고 다른 말은 그 풀을 배고픈 듯이 맛있게 먹어댔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미 말과 새끼 말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임금은 큰 나라로 그 답을 보냈습니다. 또 반년 뒤 큰 나라에서는 문제를 내었습니다. 위아래가 똑같은 지팡이를 보내면서 어느 쪽이 위고 어느 쪽이 아래인지 알아맞히라는 것이었습니다. 임금과 신하들은 이 말을 맞대고 살펴보았으나 위아래가 너무나도 똑같아 도무지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임금은 또다시 칠복이를 불러들였습니다. 칠복이는 지팡이를 보고 생근생긋 웃더니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눈 감고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지팡이를 흘러가는 강물 속에 던져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아래쪽은 둥둥 뜨고 위쪽은 가라앉을 것입니다. 나무 아래쪽은 가지 쪽이니 가벼울 것이고 나무 위쪽은 뿌리 쪽이니 무거울 것이 아닙니까? 지팡이란 무거운 쪽을 머리로 하지 가벼운 쪽을 머리로 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힘 안 들이고 가볍게 풀어보내자 큰 나라 임금은 조금 기분이 나빠져 더욱 어려운 문제를 내서 보냈습니다. 두 마리 뱀 가운데 어느 것이 암놈이고 어느 것이 순놈인지 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알아내지 못하는 날엔 당장 쳐들어가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칠복이는 그 문제를 보더니 큰 나라 임금이 어떤 자인지 알만하다고 은근히 비웃어 주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푼 두 문제보다 훨씬 쉬운 문제입니다. 비단실 타래를 뱀 옆에 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암놈은 비단실 위로 올라가 꽈리를 틀지만 순놈은 그것을 보자마자 멀리 달아날 겁니다. 임금은 신하들을 시켜 칠복이 말대로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뱀 한 마리는 실타래 위로 올라가 꽈리를 틀고 다른 뱀은 도망쳤습니다. 큰 나라 임금은 자신이 보낸 문제를 아주 손쉽게 풀어내자 그것을 푼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나라 임금은 남몰래 한 신하를 우리나라로 보냈습니다. 신하는 돌아와 그 문제를 맞춘 사람이 시골 청년이라 말하자 큰나라 임금은 놀래서 뒤로 벌렁 넘어졌습니다. 큰나라 임금은 그 뒤로 우리나라를 깔보거나 침략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은근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칠보기에 관한 소문은 자꾸만 퍼져 이웃 나라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어느 해 저문 가을이었습니다. 큰나라 임금이 우리나라 임금한테 사신을 보내 자기를 도와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해왔습니다. 수백 년 내려온 왕관을 도둑맞았는데 나라의 보물인 왕관을 반드시 찾아야 하거니와 그런 보물을 도둑질에 간 도적도 꼭 붙잡아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큰나라 임금이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칠보기를 보내달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임금은 칠보기를 불러 큰나라에 가서 도와주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칠보기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가다간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큰나라 사신에게 먼저 떠나라고 말한 다음 궁으로 돌아가거든 조선에서 도둑이라면 백발백중 잡아내는 귀신 같은 사람이 온다고 널리 소문내라고 하였습니다. 사신이 떠나 며칠 뒤 칠보기는 천천히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큰 나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고향에 들러 아버지와 어머니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먼 길을 떠나는 아들을 보고 걱정이 돼서 말했습니다. 칠보가 도대체 먼 나라 땅에 가서 어떻게 도둑을 잡겠다는 것이냐? 가지 않으면 안 되겠냐? 왜 굳이 그런 일을 너가 한단 말이냐? 내가 너의 능력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동안 도둑을 잡을 궁리를 다 해놓았습니다. 도적놈은 틀림없이 제 손에 잡히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저를 한번 믿어주십시오. 그래 알겠다 칠보가 어떤 궁리를 해놓았느냐? 한번 말해보거라. 나도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라도 도와주고 싶구나. 네, 저는 그 나라 사신더러 돌아가서 귀신 같은 사람이 온다는 소문을 쫙 퍼뜨리라고 했습니다. 소문을 퍼뜨리고 그 소문을 들으면 도둑놈은 틀림없이 저를 마중 나올 겁니다. 도둑은 분명히 궁궐 안에 있습니다. 그놈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마중 나온 사람들 중에 맨 앞에 서든가 그 뒤에 숨어 저를 살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채 끝내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는 알만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주위에 누가 없나 둘러보고 나서 칠보기는 아버지의 귀에다 대고 나지막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습니다. 제가 떠난 뒤 아무 날 아무 시에 요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칠보기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겠다고 다시 인사를 올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갔습니다. 칠보기는 마침내 큰 나라의 궁궐 앞에 이르렀습니다. 낯설은 옷을 입은 신하들과 여러 사람들이 칠보기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칠보기는 마중 나온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눈이 날카롭기는 했지만 모두들 얼굴이 펑퍼짐하고 거무튀튀한 것이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칠보기는 그 얼굴들을 기억하려 천천히 걸으면서 얼굴의 특징과 움직임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았습니다. 임금 앞에 이르러서는 큰 절을 올리고 한 달 안으로 도둑을 잡아내겠다고 장담한 다음 숙소를 외진 곳에 정해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도둑이 어디에 숨어 있는 누구이며 왕관을 어느 곳에 숨겼는지 알아내려면 외떨어진 곳에서 홀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궁궐 북쪽 외딴집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숙소의 좌우와 앞뒤에는 포졸들을 2~3명 배치했습니다. 칠보기는 며칠 동안 방 안에 앉아 오는 밥을 먹으면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는커녕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칠보기는 포졸들을 모두 물러가게 한 다음 불도 켜지 않고 문가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으스름한 달빛만 소리 없이 흐를 뿐 창문 밖이나 문 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아 나무들도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한밤중을 지났을 무렵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 같은 것이 띄엄띄엄 들렸습니다. 칠복이는 문을 열고 나가 창 쪽으로 몸을 바짝 붙이고 숨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나뭇가지 사이로 어른거리더니 살금살금 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 모습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어디선가 본 듯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저놈을 보았더라. 그렇지, 내가 여기 오던 첫날 마중 나온 신하들 속에 저런 놈이 분명 숨어 있었어. 그놈이 먼 길을 오느라 수고했다고 인사하면서 스멀스멀 웃었어. 그때 그 웃음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스멀스멀 웃던 그 신하가 문 밖에 저 그림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칠복이는 큰 나라 임금을 찾아가 여러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도둑놈이 스스로 제 문 앞까지 찾아왔었는데 제가 그만두고 온 고향 집 걱정을 하느라 붙잡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2번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집 걱정이라니 그래 무슨 걱정을 하였느냐? 어젯밤에 우리 집 굴뚝 모퉁이에서 불이 났습니다. 마침 마실 나가셨던 아버님이 돌아오시는 길에 제때 보았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집이 모두 잿더미가 될 뻔했습니다. 아니, 여기서 어떻게 불난 것을 다 안단 말인고.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시거든. 알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분명 왕관을 반드시 찾아 놓도록 할 터이니 마음 놓으십시오. 칠복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슬쩍슬쩍 사람들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스물스물 웃던 신하의 얼굴을 주시했습니다. 그 신하는 칠복이와 눈이 마주치자 얼른 고개를 돌리고 다른 데를 보는 척했습니다. 옳지, 내 놈이 틀림없구나. 칠복이는 그렇게 단정했으면서도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는 모른 척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큰나라 임금은 칠복이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아보고 싶어 걸음을 잘 걷고 말을 잘 타는 날쌘 신하를 칠복이의 고향으로 보내 사실을 알아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칠복이가 말한 것처럼 그의 고향집 굴뚝 모퉁이에서 불이 났다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사실 그건 칠복이가 고향을 떠날 때 미리 아버지에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큰나라에서도 칠복이는 앉아서 천리 서서 만리를 본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럭저럭 날이 흘러 칠복이가 큰나라에 온 지도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임금과 약속한 날이 열흘도 못 남았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왕관을 도둑질했는지 칠복이는 이미 알고 있었으며 그는 도적이 제 발로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칠복이는 할 일 없이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밤이 깊어서야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칠복이가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창밖을 스치는 가을바람에 한 신하가 흐느적거리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때라고 생각한 칠복이는 한 손으로 무릎을 탁 치면서 말했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오는구나. 그러자 맞은편 문이 열리더니 스물스물 웃던 그 신하가 벌벌 떨면서 기어 들어왔습니다. 왕관을 훔친 도둑이었습니다. 칠복이 앞에 무릎을 꿇은 신하는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니놈이 왕관을 훔쳤다는 것을 내 이미 이 나라에 온 날부터 알고 있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제 식구들을 가엾게 여겨 크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하는 눈물을 흘리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칠복이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놈이라 해도 제 발로 찾아와 머리를 숙인 자의 몸에는 칼을 대서는 안 된다던 옛 사람들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칠복이는 다시 그런 짓을 했다가는 용서치 않겠다고 단단히 못을 박은 다음 왕관을 오늘 밤중으로 아무도 모르게 뒤뜰 오동나무 가지에 걸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신하는 칠복이가 일러준 대로 아무도 모르게 왕관을 오동나무 가지에 걸어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칠복이는 약속한 날 안에 왕관을 큰나라 임금에게 찾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나라 임금은 왕관을 받아들고 너무 좋아 성대하게 잔치를 차리라고 신하들에게 명했습니다. 큰나라 임금은 잔치상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저런 인재를 조선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안타까웠습니다. 큰나라 임금은 칠복이를 늙어 죽을 때까지 궁궐에 붙들어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들었던 잔을 내려놓으며 정중히 칠복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칠복군, 조선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 머무를 수는 없겠소. 나는 당신과 같이 있고 싶소. 당신이 원하는 벼슬이건 돈이건 다 해주겠소. 그러니 여기서 나와 같이 사는 게 어떻소? 아닙니다. 저는 조선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제 나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도와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는 아무리 좋은 대우를 해준다고 해도 우리나라를 절대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온 칠복이를 본 임금은 그게 벼슬과 큰 상을 내렸고 칠복이는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구독은 자원봉사입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한 마을에는 황새들이 많이 날아와 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황새골이라고 불리우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황새골은 다른 마을에 비해서 산도 좋고 물이 맑은 데다가 땅이 아주 기름진 땅이라 사람들이 논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으며 살기에는 아주 적합하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황새골이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소문은 이웃 마을들에도 자자해졌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살기 좋은 황새골에 이주를 해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몰려들수록 사람들을 따라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순식간에 마을의 인구가 불어났습니다. 마을이 점점 커지고 마을에 살아가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논밭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논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 이주해온 수많은 사람들은 나무들을 없애고 숲을 없애고 자리에 논밭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나무들은 바로 이 마을의 터줏대감 황새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황새들이 모여든 사람들에 의해서 보금자리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마을에는 황새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하고 있는 일이라 어느 누구 하나 이 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황새들의 보금자리가 파괴되는 것을 말리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여름날 살기 좋기만 하던 이 황새골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황새골은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어떤 용한 의원도 이 전염병을 막고 사람들을 치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여 마을에서 가장 학식이 높다는 박진사를 찾아갔습니다. 마을을 걱정하는 마을 청년 돌쇠가 간 것입니다. 그리고 박진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박진사 날이 마을에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의원들도 그것을 막을 방도를 알지 못해서 큰일입니다. 혹시 박진사 나리께서는 좋은 방도가 없으십니까? 그래도 우리 중에는 가장 학식도 높고 지혜로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박진사는 돌쇠를 보고 한숨을 쉬며 아무 말도 없다가 천천히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한다. 나라고 뭐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 뭐 집에서 책만 읽는 서생인데 나도 이 마을에 돌고 있는 전염병 때문에 밤새 걱정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한들 의원들도 모르는 것을 내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학식이 높고 지혜로운 박진사라도 이 전염병을 막을 방법을 알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어떻게 하든 원하는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박진사 나으리, 그래도 이렇게 손만 놓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방법도 좋으니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십시오. 돌쇠의 간절한 청에 고민하던 박진사는 문득 마을 근처의 황새숲에서 오두막을 짓고 황새들을 돌보며 살고 있는 황새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황새 할머니가 우리 마을에서 가장 경험이 많으시고 나보다도 지혜로우신 분이야. 그분이라면 전염병에서 마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 박진사는 자신을 찾아온 돌쇠와 함께 황새숲 오두막으로 가서 황새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박진사에게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잔뜩 역정이 난 목소리로 소리를 쳐댔습니다. 예끼 이놈들아, 내가 진작에 이럴 줄 알았다. 황새들도 목숨을 가진 생물들인데 사람들 먹고 살자고 그렇게 함부로 집을 빼앗고 죽음으로 내몰다니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황새는 말이지 선비가 죽어서 환생을 한 것이야. 선비가 죽으면 황새로 태어나서 산 좋고 물 좋은 고장을 찾아 자연을 즐기며 사는 것이야.
그런데 자네들이 먹고 살자고 황새들의 집인 숲을 빼앗았으니 벌을 달게 받는 게지. 황새들이 너희처럼 피해를 준 적이 있다더냐. 고고하게 살다 죽은 선비들의 원혼이 다시 원혼이 되어서 너에게 벌을 내린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박진사와 돌쇠는 몹시 놀랐습니다. 특히나 박진사는 자신도 선비이므로 자기가 죽으면 황새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뒤에도 자신이 살아갈 터전이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박진사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마을로 돌아와서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황새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뭐라고요? 황새의 저주라는 말씀이십니까? 아이, 그럼 황새들을 모조리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황새가 사는 숲을 모조리 베어버리고 죄다 논밭으로 만들어 버립시다. 에이, 이 사람아, 지금까지 뭔 소리를 들은 게야. 그동안 우리가 황새들이 살 보금자리인 숲을 빼앗아서 우리 마을이 이 지경이 되었다 하지 않았나. 자네같이 황새가 살지 못하게 괴롭힌 사람들을 벌줘야지만 이 전염병이 물러갈 것이야. 아이,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는 자네 말은 뭐 말이 되는가.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하루 동안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싸우기만 하였습니다. 이바들,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게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 나도 한 번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산들 못하겠나. 부모 자식들이 병에 걸려 저 세상으로 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들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들 생각해보게. 박진사는 간신히 마을 사람들을 말리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난감한 돌쇠가 박진사에게 말했습니다. 박진사 나으리 어찌합니까? 이대로 앞으로 어찌할지 결정이 나지 않으면 계속 마을이 이 상태일 텐데요. 전염병은 계속해서 마을에 퍼져서 이 마을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마을은 죽은 가족으로 곡소리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대로는 안 될 것이야. 아무래도 말이야. 황새 할머니에게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좋은 방도를 여쭤봐야겠구만. 그렇게 하시지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박진사는 그렇게 돌쇠와 함께 다시 황새 할머니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진사와 돌쇠가 찾아오자 황새 할머니는 인상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뭐야, 이 사람들이 왜 또 왔어? 내가 얘기했잖아, 너희들은 황새를 죽인 벌을 받는 것이라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야. 그러자 박진사가 황새 할머니에게 사정했습니다. 어르신, 어찌해야 우리 마을이 다시 예전처럼 평화로워지고 전염병도 사라지는 겁니까? 황새들을 괴롭혀서 그런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 마을 사람들이 황새들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뭐라고? 그 매일같이 황새들 내쫓지 못해서 안달이더니만. 천벌을 받아도 싸지. 죄를 용서받고 싶어서 온 게야. 아직 모르는 것이냐. 용서를 받고 싶으면 나에게 올 것이 아니고 황새를 앞으로 아끼고 잘 보살펴 주어야지. 마을 사람들끼리 싸움만 하고 말이야. 말로만 사죄한다고 하면 죄가 용서가 돼.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바로 박진사와 돌쇠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렇군. 그래, 우리끼리 어찌할까 의논하며 싸우지 말고 할머니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고. 그리하여 박진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간절한 심정으로 할머니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이름이 황새골이 아닌가? 그런데 마을의 황새들을 우리가 못 살게 하다니. 그러니 마을이 일이 되는 것도 당연한 게지. 우리 한번 해보자고. 내가 앞장서겠네. 그렇게 박진사가 앞장을 서서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박진사와 뜻을 함께하는 마을 사람들도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각기 다른 의견을 보이던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이 황새골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황새를 아끼고 사랑해 주기로 그리고 잘 돌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먼저 황새가 사는 숲에는 말뚝을 박아서 새롭게 모여드는 사람들이 논밭을 개간하기 위해서 함부로 숲을 훼손하지 못하게 막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황새가 사는 숲에 다시 나무를 많이 심어 주었습니다. 또 황새들이 먹고 사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황새들이 먹이를 잡기 위해 찾는 연못에서는
사람들은 절대로 물고기를 잡지 않기로 마을 사람들끼리 굳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황새숲 근처에서 황새들을 살피고 돌보는 할머니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할머니를 지원해 드리고 보살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결정한 것을 꾸준히 열심히 실천하였고 황새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보살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황새들은 다시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기 시작했으며 놀랍게도 그와 동시에 마을의 전염병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힘들어하던 마을은 예전의 행복하고 평화스러운 모습을 되찾았으며 이 문제로 역시나 골머리를 앓고 있던 고을의 원님 또한 이런 기쁜 소식을 듣고 너무나 좋아하였습니다. 이 고을의 원님은 황새 할머니가 원래 살던 다 무너져 가는 집을 허물고 자리에 새로이 살기 좋은 집을 지어주었으며 앞으로도 황새를 잘 보살필 수 있도록 관아에서 두둑히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에 황새골은 황새를 아끼고 보호해주며 황새들과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며 행복하게 잘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아직도 경기도에 있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어머니가 첫째 칠복이, 둘째 돌쇠, 셋째 석삼이 이렇게 세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이 과부가 되었지만 규중 처녀 때부터 부모님들의 엄한 단속을 받아가며 깊고 좁은 골방에 앉아 열심히 익힌 보람으로 수놓는 재간이 출중하여 부유하진 않았지만 세 아들을 먹여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점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머니의 수에는 더 정교하여져 집을 수놓으면 진짜 살림집 같고 화조월석을 수놓으면 그대로 그윽하고 생생하여 눈앞이 황홀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자수품은 부르는 것이 값이요 쥐는 것이 임자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덧 회갑을 넘기고부터 어머니는 안색이 어두워지고 손이 떨려 전처럼 날렵하게 술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술을 놓을 수 없으면 우리 세 아들을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야.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밤마다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하루는 굳은 결심을 하고는 세 아들을 불러 앉히고는 말하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말을 잘 듣거라. 이제부터 너희들은 자력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한단다. 이제 어미는 손이 떨려 더 이상은 술을 놓을 수 없구나. 내 마지막으로 집 한 채와 정원을 수놓아 주겠으니 그것을 팔아 고루 나누어 살림 보탬을 하여라. 아들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정성을 다쏟아 한 채의 집과 정원을 수놓았습니다. 수놓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호화로움이 임금님이 거처하는 궁전에 못지 않았고 천종만종 색색의 꽃이 아질아질 피어 노랑나비가 춤추는 정원은 선경이 무릉도원도 무색할 지경이었습니다. 과연 자수품을 본 세 아들은 의족해 잘 분배하며 지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자수품의 진가를 알게 된 첫째와 둘째는 어머니가 수놓은 한 폭의 그림을 두고 아웅다웅하며 서로 무서운 싸움을 벌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뜻밖의 바람이 일어 자수품은 구만리 장천에 날려가고 말았습니다. 뜻밖의 봉변을 당하자 어머니는 근심이 태산 같아 그만 식음을 전폐하고 덜썩 자리에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애들아, 이제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냐. 내 좁은 소견이다만 아무리 날아갔다 해도 북풍이 말아갔으니 북쪽일 것이고 아무리 멀리 날아갔다 해도 하늘나라 밖에야 갔겠느냐. 그러니 너희들 삼형제가 마음을 굳게 먹고 꼭 찾아와야겠구나. 이 늙은 어미의 마지막 부탁이다. 그러자 욕심 많은 첫째 칠복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지금이 기회다. 내가 찾아와야지. 그래야 보물을 독차지할 게 아닌가. 어서 빨리 움직이자. 첫째 칠복이는 두 동생을 제쳐놓고 혼자서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정처 없이 가고 또 가다 보니 어떤 촉촉바위 위에 백발노인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르신, 우리 어머니 수놓은 자수품을 북풍이 휘감아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자네, 앞으로 더 가면 노변에 초가집이 나타나고 그 초가집에 처녀가 혼자 있을 거네. 그 처녀한테 물어 말을 찾아 타고 가면 되네. 오직 그 말만이 자수품 있는 대로 데려다 줄 걸세. 그러니 그 말을 잘 돌봐주게. 하지만 처녀 말을 다 듣거나 그한테 혹해서는 안 되네.
내 말을 꼭 명심하여야 되네. 노인이 알려준 대로 가다 보니 과연 노변에 초가집이 있고 집에는 어여쁜 처녀 꽃분이가 있었습니다. 첫째 칠복이가 찾아온 뜻을 말하니 꽃분이는 도련님, 어서 올라오세요. 그리 급하게 갈 이유가 있나요? 이 밤을 지내고 내일 가세요. 오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어 한상을 잘 차려주는지라 출출하던 칠복이는 양껏 먹고 하룻밤을 꿀같이 지낸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꽃분이의 도움을 받아 뒤울 안으로 들어가니 10년 묵은 앵두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그 나무 밑에는 말 한 필이 메어져 있었습니다. 말은 칠복이를 보자 오호홍 울며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것은 칠복이 보고 못할 일을 범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서 있으니 말은 다시 입을 쩝쩝 벌리었습니다. 칠복이가 말 대가리 받쳐들고 입안을 들여다보니 어금니가 세 대나 빠져서 여물을 잘 씹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보물을 찾아다 이 꽃 같은 꽃분이와 금술지락을 이룰 생각이 간절한 칠복이는 두루 살펴보다가 얼른 앵두새알을 따서 대충 박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말은 대충대충 여물을 먹고 나서 엎드렸습니다. 꽃분이는 보물을 찾으려면 얼른 올라타야 하며 칠복이의 옷자락을 잡고 함께 올라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은 도리머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얼른 꽃분이를 태우고 좋아서 말에게 채찍을 안겼습니다. 말은 내 굽을 안고 내뛰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불구멍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칠복이의 온몸에도 불길이 달렸습니다. 칠복이는 화가 나서 채찍으로 말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그러자 말은 오호홍 비명을 지르며 한 길 두 길 올라뛰는데 꽃분이가 칠복이의 채찍으로 세게 후려치자 말은 두 눈을 맞고 나가 넘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칠복이는 불구멍 속에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호호호. 꽃분이는 하늘이 찢어지게 양천대소하더니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해, 간밤에 밝히며 원기를 뺐으니 제 놈이 무슨 수로 해집고 살아나온담? 어리석은 놈. 첫째 놈을 죽였으니 이제 둘째 놈을 잡아 죽여야지. 첫째 칠복이가 감감무소식이니 보물을 혼자 독차지한 줄 안 둘째 돌쇠는 급히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가고 또 가니 바로 촉촉바위 위에 또 백발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한 젊은이가 수놓은 보물 찾으러 가는 걸 못 보았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첫째에게 알려준 그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둘째 돌쇠는 노인의 말대로 가고 또 가니 과연 한 채의 초가집이 나타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바로 가서 문을 두드리니 역시나 꽃분이가 나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돌쇠가 온 뜻을 말하자 꽃분이는 반갑게 대하였습니다. 그런가요? 안타깝게 되었네요. 그런데 오늘 급히 갈 이유가 있나요? 날도 저물었으니 밤이나 지내고 내일 바로 가세요. 오늘은 제가 편히 모시겠습니다. 돌쇠도 똑같이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역시 꽃분이가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꽃분이의 도움을 받아 뒤울 안으로 들어가니 10년 묵은 앵두나무 밑에 상처 입은 말 한 필이 메어져 있었습니다. 말은 돌쇠를 보자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본척만척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말은 다시 입을 쩝쩝 벌리며 오호홍 울었습니다. 그래서 말머리를 쳐들고 입안을 들여다보니 어금니가 세 대가 빠져 있었습니다. 보물을 찾아다 이 꽃 같은 꽃분이와 금슬지락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 돌쇠는 얼른 나무를 깎아 말에게 대충 박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말은 대충대충 여물을 먹고 나서 엎드렸습니다. 돌쇠는 너무도 좋아 꽃분이를 얼른 안아 말잔등에 앉히고 자기도 훌쩍 올라탔습니다. 그들이 말잔등에 오르니 말은 내 굽을 안고 내뛰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화염산의 시뻘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돌쇠는 이를 악물고 견뎌냈습니다. 화염산을 지나자 또 얼음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눈보라가 쌩쌩 몰아치는 통에 돌쇠는 눈도 바로 뜰 수 없었습니다. 한 번 들숨에 배까지 몽땅 얼어붙는 듯 숨이 탁탁 막혔습니다. 도련님, 돌아가는 게 어때요? 이제 더 이상 가는 건 무리예요. 돌아가면 안 될까요? 하고 꽃분이가 말하자 돌쇠는 빌어먹을 것, 하필 이런 데로 올 건 뭐람. 여기서 멈출 순 없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하며 채찍으로 말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그러자 말은 오호홍 비명을 내지르며 한 길 두 길 올라 뛰었습니다.
이때 꽃분이가 채찍을 빼앗아 말의 두 눈을 후려쳤습니다. 그러자 말은 앞뒤를 분간 못하고 나가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천길만길 얼음 구멍 속에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때 꽃분이는 헤헤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난밤을 밝히며 원기를 빼냈으니 제 놈이 무슨 수로 살아나온담. 헤헤. 둘째 놈을 잡아 죽였으니 이제 셋째 놈을 잡아 치워야지. 그러면 그 보물 자수품은 틀림없이 내 것이 될 테지. 이제 마지막이다. 조금만 참자. 첫째와 둘째가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 어머니의 근심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형들을 계속해서 기다린 석삼이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자수품을 찾으러 북쪽으로 떠나려 합니다. 칠보가 그만두거라. 너 마저 가버린다면 나는 어찌한단 말이냐. 자수품은 없어도 된다. 제발 가지 말거라. 하지만 어머니의 만류에 셋째 석삼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심하고 기다려주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머니가 심여 기울이신 그 보물을 꼭 찾아오고야 말겠어요. 석삼이는 정처 없이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가고 또 가니 바로 그 촉촉바위 위에 백발노인이 역시나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석삼이라 하옵니다. 혹시 우리 형님 두 분이 보물을 찾으러 가시는 걸 못 보셨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첫째와 둘째에게 타이르던 그대로 천천히 알려주었습니다. 노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가다 보니 과연 노변에 초가집이 나타났습니다. 다급히 주인 찾아 들어서니 꽃분이가 역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석삼이가 온 뜻을 이야기하자 꽃분이는 어서 들어오라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낭자, 그런데 말은 어디 있소? 말 있는 데를 알려주시오. 도련님, 그리 급하게 갈 이유가 있나요? 이 밤을 지내고 내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꽃분이는 석삼이의 손목을 잡아 끄는데 석삼이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강력히 말하였습니다. 왜 이다지 무례하게 구는 거요? 어서 말 있는 곳이나 알려주오.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소. 이 말을 들은 꽃분이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평정심을 찾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어서 저를 따라오세요. 꽃분이를 따라 뒤울 안으로 들어가니 10년 묵은 앵두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밑에는 상처투성이가 된 말 한 필이 메어져 있었습니다. 말은 석삼이를 보자 벌떡 일어나 입을 벌리고 오호옹 울었습니다. 그래서 입안을 들여다보니 어금니 3대가 빠져 있었습니다. 석삼이는 온밤을 자지 않고 말의 상한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차도를 갈고 가라 말에게 잘 박아주었습니다. 어떻게 한 뱃속에서 태어났어도 형들과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말은 가뿐한 기분으로 오물오물 넘쳐나게 여물을 먹고 나서 엎드려 키를 낮추었습니다. 석삼이는 얼른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꽃분이도 몸을 날려 말잔등에 올랐습니다. 석삼이가 내리라고 좋은 말로 타일렀으나 꽃분이는 눈을 흘기며 듣는 척도 안 하였습니다. 석삼이는 할 수 없이 채찍으로 그녀를 때리려 하였습니다. 어서 내리시오. 채찍에 얻어맞기 전에 어서 내리시란 말이오. 싫어요. 도련님, 저도 따라갈래요. 데려가 주세요. 석삼이는 하도 이상하여 얼른 내려 그의 곁에 다가가 사과하는 척하며 보니 노린내가 코를 꽉 찌르고 치맛자락 뒤끝에 더부룩한 꼬리가 삐죽이 나와 있었습니다. 구미호구나. 잠시 생각에 잠긴 석삼이는 채찍을 들어 그녀를 후려쳤습니다. 그러니 그녀는 캥하고 나가 늘어지는데 자세히 보니 꼴이 9달린 불효였습니다. 석삼이가 다시 말잔등에 오르자 말은 내 굽을 안고 내뛰었습니다. 한참 지나서 화염산의 불길 속을 뚫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불길은 말과 석삼이의 몸에 닿는데 석삼이는 자기의 옷을 벗어 말갈기에 달린 불을 먼저 껐습니다. 화염산을 지났는데 또 얼음산이 다가섰습니다. 모진 눈보라는 속까지 속속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석삼이는 자기의 옷을 벗어 말의 모가지를 감싸주었습니다. 이렇게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향기 그윽한 어느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노랫소리가 은은하게 들렸습니다. 석삼이는 조심히 노랫소리 나는 곳에 갔습니다. 다가가 보니 선녀들이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하며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몇 걸음 더 다가가 보니 한 폭 수놓은 그림을 한가운데 놓고 그것을 본떠 술을 놓고들 있는데 자세히 보니 어머니가 수놓은 그 자수품이었습니다. 오호, 지상국의 도련님이 자수품 찾으러 오셨네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하고 큰 선녀가 말을 떼고는 또다시 말하였습니다. 도련님, 죄송해요. 두 형님 되시는 도련님들이 아웅다웅하는 꼴을 보고 무례한 대로 바람에 힘을 빌렸어요.
참으로 죄송해요. 그 사이 빌려주신 덕분에 이제는 저마다 수놓는 것을 마치고 가져가리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에요. 이야기를 듣고 난 석삼이는 자수품을 가지고 자리를 떠나려는데 옥황상제가 그 자수품에 큰 선녀를 수놓으라 명령하였습니다. 수놓는 것이 끝나자 석삼이는 말을 타고 지상에 돌아왔습니다. 석삼이가 집 근처에 이르자 말은 자, 그럼 이제 나는 가야겠네. 그동안 고생했네. 하면서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에 석삼이는 말이 갑자기 말을 하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나는 하늘 천국 옥황의 아들이네. 소시적부터 노름만 하고 늘 부명을 어겨 옥황께 옵서는 나를 말로 변모양시켜 인간 세상에 내려보내 속죄를 하게 했네. 그러다 일단 때가 되면 마음 착한 사람을 도와 그 소원 성취시켜주고 승천하라 하셨는데 이제 그럴 때가 됐는가 보네. 고맙네. 다 자네 덕분일세. 별 말씀을요. 제가 덕분에 자수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구미호는 어찌 된 일인가요? 그 구미호는 지상의 요물이요. 그 요물은 그 자수진품을 자네들이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를 다 부렸네. 당신의 두 형들은 다역하고 부정했던 탓으로 그만 일직명을 재촉한 것일세. 당신은 지혜와 용감성이 있어 그 요물을 요절내고 자수품을 되찾아오게 되었네. 그러고 나서 말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석삼이가 집에 이르자 얼른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제가 드디어 어머니가 심혈을 기울이신 그 자수품을 찾아왔습니다. 석삼아, 정말 내가 그 자수품을 찾아온 것이냐? 이게 정말 꿈이란 말이냐? 어디 한번 보자꾸나. 어머니는 병석에서 일어나 바로 자수품을 받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펼치자마자 갑자기 초가집은 오간데 없어지고 화원의 꽃향기 차 넘치고 궁궐 같은 기와집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녀가 걸어 나오더니 어머님 만강하옵십니까 하며 사뿐절하고 이어 석삼이를 보고는 도련님 다시 뵈어 반갑습니다 하며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아리따운 선녀가 눈앞에 있으니 석삼이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욕심 없고 효심이 가득한 석삼이에게 하늘에서 선물을 주신 게 아닐까요? 그리하여 마음 착하고 우직한 석삼이는 큰 선녀와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석삼이는 궁궐 같은 화려한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며 큰 선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에 방귀에 안 뀌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무슨 놈의 법이 아이가 어른 앞에서 방귀 뀌면 버릇없다고 야단치고 색시가 신랑 앞에서 방귀 뀌면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타박을 주고 이랬다지 뭡니까? 옛날 이적에 양반집 교수가 혼기가 차서 혼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옆마을에 역시 혼기가 찬 양반집 총각이 혼처를 찾았습니다. 이 총각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속이 좁은 밴댕이 같은 사내였습니다. 양반의 쓸데없는 법규나 찾는 융통성 없는 한심한 인간인 것입니다. 혼처를 찾던 처녀집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일단 시집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이 총각에게 딸을 보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첫날 밥이 되자 색시가 그만 방귀를 뀌었습니다. 대례를 치른다고 잔뜩 고생을 하다가 마음이 놓여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신랑 앞에서 방귀를 뀌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나니 저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신랑이란 작자가 그걸 보고 안색이 싹 달라지는 것입니다. 웬만큼만 마음이 넓은 사람 같으면 색시 무안할까봐 헛웃음 한번 흘리고 넘어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놈의 신랑은 소갈머리가 밴댕이 콧구멍만도 못한지 그 길로 그만 신방을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첫날 밤에 신랑 앞에서 조심성도 없이 방귀를 마구 뀐다고 단단히 화가 나서 트집을 잡은 거지 뭡니까? 저희 아버지가 우손으로 와 있는 방에 가서 자고 이튿날 아침에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저희 집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 신랑 아버지라는 작자도 속이 좁아 터지기는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지 않겠습니까? 웬만큼만 마음이 넓은 사람 같으면 아들을 야단쳐서 도로 신방에 들여보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첫날 밤에 신랑이 도망을 가버렸으니 색시 집에서는 야단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만 일로 삐뚤어져서 도망가버린 신랑이 괘씸하기도 하지만은 첫날 밤에 방귀 뀌고 소방 맞았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어떻겠습니까? 남 우스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신랑 집에 보내어 참 백배사죄를 했습니다.
우리 집 딸아이가 버릇없이 자란 탓에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부디 한 번만 용서하고 색시를 데려가시오. 이렇게 빌고 달래서 겨우 신랑을 도로 데려왔습니다. 옛날에는 3일 신행이라고 해서 신랑이 색시 집에서 사흘 밤을 자고 신행길을 차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사흘 밤을 잤는데 사흘째 되는 날 밤에 색시가 또 방귀를 뀌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색시 딴에는 접대 한 번 실수한 일도 있고 해서 단단히 조심을 하느라고 했는데 원래 방귀하고 하는 것이 참으면 참을수록 더 나오는 법 아니겠습니까? 참다 아주 대판으로 끼워 놓았단 말입니다. 이래 놓으니 신랑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속이 밴댕이 콧구멍처럼 좁아터진 위인이 2번씩이나 실수한 걸 두고 그냥 넘어갈 리 없지 않겠습니까? 두말 않고 그 자리에서 내빼버렸습니다. 2번이나 내뺀 놈에게 또 빌러 찾아 가기도 못하고 빌러 간다고 해서 고분고분 돌아올 사람 같지도 않고 해서 색시 집에서는 그만 2손 들고 색시를 친정에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색시는 혼례를 치르기는 치렀으되 시집에는 못 가고 친정에 눌러 사는 소박대기가 된 거지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이 색시 배가 불러오더니 다리 차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참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턱 낳아 놓았단 말입니다. 이 아이를 잘 키워서 10년 남짓 지나니까 글방에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하는데 하루는 아이가 글방에서 돌아오더니 제 어머니더러 어머니, 글방에 갔더니 아이들이 날 보고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놀리는데 대체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나요? 이러고 묻지 않겠습니까? 아이한테 사실대로 말하기가 못하기도 하고 은근히 속도 상하고 해서 슬쩍 둘러대기를 저기 바닷속에 꽁하고 엎드려 있는 밴댕이가 너희 아버지다. 했습니다. 방귀 좀 뀌었다고 달아난 남편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아이는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가만히 있더니 며칠 뒤에 또 묻기를 어머니, 글방에 갔더니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는 소박대기라고 그러는데 소박대기가 뭐예요? 이런단 말입니다. 이제는 아이한테 숨길 수도 없겠다 싶어서 사실대로 다 말해줬습니다. 첫날 밤에 방귀 뀌었다고 도망간 남편을 어찌어찌 빌어서 도로 데려다 놓았는데 사흘째 되는 날 또 방귀를 뀌어서 아주 가버렸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사는 누구냐고 묻기에 사는 동네와 이름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제 어머니더러 호박씨를 한 봉지 구해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호박씨는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 하니까 그런 것은 묻지 말고 어서 구해달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호박씨 한 봉지를 구해다 줬습니다. 아이는 호박씨를 가지고 제 아버지가 사는 동네에 갔습니다. 가서 제 아버지가 사는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호박씨 사려.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호박씨 사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집안에서 남자가 나와서 야, 이놈아.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세상에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호박씨가 어디 있단 말이냐. 하고 막 나무랬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 호박씨는 방귀 안 뀌는 사람이 심으면 꼭 그렇게 되지요? 했더니 남자가 허 웃으면서 이놈 보게. 세상에 방귀 안 뀌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방귀 안 뀌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지만 첫날 밤에 방귀 뀌었다고 소박 맞은 사람은 있지요? 이쯤 되면 제 아무리 눈치 없는 사람이라도 말귀를 알아듣게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남자가 가만히 들어보니 그게 제 말이거든 말입니다. 그래, 첫날 밤에 방귀 뀌었다고 소박 맞은 사람을 너는 어떻게 아느냐? 그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남자가 들어보니 이 아이가 제 아들이란 말입니다. 아들이 저렇게 커서 제 잘못을 일깨워주려고 왔구나 생각하니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럴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손을 부여잡고 사죄를 했습니다. 내가 바로 내 아버지다. 내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잘못했다. 세상에 방귀에 안 뀌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내 소견이 좁은 탓으로 잠깐 생각을 잘못하여 큰 죄를 지었으니 부디 용서하고 이제부터 함께 살자. 이렇게 해서 아들은 아버지를 찾고 아내는 남편을 찾아서 잘 살았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속 좁은 남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위의 시선에 쓸데없는 형식만 찾고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방귀를 안 뀌십니까? 구독은 공짜입니다.